정치권 주요 이슈 계속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부 이만수 기자 그리고 임경빈 작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스라이더 두 번째 시간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이만수 기자는 보니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제 밤 새신 건 아니죠? 밤은 안 샜습니다. 조금 늦게 네. 들어갔다가 일찍 나오기는 했는데 밤새지 예, 않았고요.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예, 네. 자, 임 작가님 같은 경우는 네. 저희 방송 처음이신데 그렇습니다. 다른 방송 보니까 준비와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직업이니까요. 뭐 아무래도 예. 열심히 당연한 해보겠습니다. 거 예, 여쭤봤는데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요. 국민의힘 얘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간단히 브리핑은 드렸는데요. 자, 당권 경쟁 때문에 연일 시끄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정진석 의원이 네. 이준석 대표를 계속해서 저격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뭐 이틀 연속이라고 지금 좀 전에도 보도를 드렸는데 일단은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이죠. 윤석열계라고 불리는 이제 국민의힘 당내에서 주류를 형성하기 시작한 그룹 내에서는 가장 맏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윤석열계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권을 계속 행사하면서 다음 총선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이제 혁신위원회를 띄우니까 네. 아마 이제 윤석열계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초기에 좀 견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진석 전 부의장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 우크라이나 행을 문제를 삼았다가 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혁신위원회나 이제 공천 관련된 문제를 좀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미경 최고위원이 이제 분당 을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을 맡은 문제를 이제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는데 네. 그게 결국은 일종의 이제 공천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어떤 자기 정치를 위한 그런 어떤 욕심 때문에 지금 당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풍기는 그런 지금 공격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이준석 대표 대 친윤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자, 정진석 의원이 네. 친윤계에서는 어떤 존재인가요? 글쎄요, 뭐 친윤계의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친윤계의 핵심, 뭐 가장 맏형 역할을 맡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정진석 의원이 지역구가 그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이거든요. 네. 20대, 21대 총선에서는 청와대 전 홍보수석 박수현 전 수석을 꺾기도 했는데 네. 그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 일찌감치부터 윤석열 전 총장,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정도면은 조국 사태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갈등이 한창 높을 때였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도 뭐 SNS에 고향 사람인 윤석열 내가 지키겠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지난해 여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세가 아직 강하지는 않았을 때였는데 그때 참석했던 국민의힘 의원이 한 25명 정도 되는데 네. 그때 그 한 명 가운데 한 명이 또 그렇군요. 정진석 의원이기도 했고요. 예.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또 이 한 장의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 통이동에서 뭐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 등과 함께 식사를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하기도 했었고 지난 3월에는 또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 그리고 또 이제 지역적인 연고 등을 봤을 때 뭐 명실상부한 뭐 윤석열계의 핵심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인연이 굉장히 오래된 네. 예, 그런 인물이군요. 자,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경기 분당을인데 네. 지역적으로 봤을 때 여기 왜 그렇게 지금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분당을이 경기도 내에서도 이게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구입니다. 뭐 전통적으로는 뭐 아까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도 잠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경기교육감이 된 임태희 교육감 당선자가 이제 3선을 했었던 지역구였고요. 네. 대체로 지금 뭐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좀 평수가 큰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예를 들면 뭐 순회동이라든지 뭐 정자동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제 비싼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구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보수세가 좀 강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예. 뭐 지금 이제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재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당선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은 뭐 20대 때 이제 처음 김병욱 의원이 당선될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3선 의원 지냈던 임태희 전 의원이 비서실장 지내고 돌아와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바람에 3자 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병욱 의원이 이제 겨우 당선된
뭐 지역구기도 하고요. 네. 지난 이제 21대 총선 당시에도 굉장히 강하게 민주당 바람이 불었습니다만은 2% 차이로 이제 겨우 이제 신승을 했던 지역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총선 때 꼭 탈환을 해야 될 지역구기도 하지만 각각의 개별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당협위원장 자리만 잘 가져오면 다음 총선 때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뭐 어떤 요충지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당협위원장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논란이 되는 겁니다. 예.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그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지금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계의 핵심 의원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순회동 같은 경우에 이재명 의원의 자택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는 그 분당 을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렸어요. 그러니까 네. 뭐 정진석 의원이 뭐 승률이 높은 곳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뭐 지난 한 5번의 총선을 보면은 뭐 높기는 하지만 보수세가 지금은 이제 현역이 민주당 의원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없는데 어쨌든 간에 지난 대선 결과를 보면은 이제는 상당히 그 보수 정권에 대한 지지세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지역으로 네. 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 결과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높은 그런 그렇죠. 지역이군요. 10%포인트 이상 차로 눌렀으니까 예. 뭐 윤석열 후보가 분당 을 지역구에서만큼은 압승을 거뒀다 이렇게 봐도 되고 정진석 의원이 이제 승률이 높다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고 그런 곳에 왜 이준석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네. 정미경 최고위원에게 조직위원장을 주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지금 이제 정진석 의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노른자 위에 네. 결국 이제 명분 문제인 건데요. 이제 정미경 최고위원이 물론 이제 뭐 지명도는 상당히 높지만 원래 지역 기반이 이제 수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수원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었고 지난 이제 지방선거 이번 지방선거 말고 이제 전 네. 7회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수원시장 후보로까지 나섰던 인물인데 갑자기 서초갑에 얼마 전에 이제 대선하고 같이 치러졌던 보궐선거에서는 서초갑 경선에 나섰다가 네. 이번에 이제 뭐 성남으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정진석 의원이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준 셈이죠. 그래서 이걸 물고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위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가능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정진석 의원의 지적이 뼈아픈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요? 이게 예. 공정과 상식에 이게 과연 맞느냐.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그 큰 지지라든지 높은 지지를 받았던 것이 사실은 그 공정과 상식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정미경 의원은 물론 강하게 반박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제 저희 취재진 통화를 해봤더니 아니 뭐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에서 정상적인 절차 다 밟았고 면접까지 보고서 이미 이렇게 해서 내정이 된 건데 왜 이것이 문제냐.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에 이미 걸러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뭐 최고위원인데 지금 자기가 그럼 앞으로 자기의 정치는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네, 지금 이 지역구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건데 이 네.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 이게 혁신위원회를 이준석 대표가 이제 가동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좀 발단이 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은 아직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 아직은 신뢰가 그렇게 두텁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못 듭니다. 믿겠다 뭐 이런 그렇죠. 겁니까? 왜냐하면은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2년 뒤 총선이면은 윤석열 정부 집권 중반기잖아요. 네. 한참 이제 윤석열 정부가 힘이 셀 때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그립이랄까요? 국정 주도권이 아직은 강할 때인데 네. 그리고 후반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려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해도 또 국정 뒷받침에 대한 어떤 그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이 총선에서 많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전략 공천이라든지 자기 사람 내리꽂기식의 공천이 될 거냐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지금 이준석 대표는 하고 있는 거고 네. 반대쪽에서 윤핵관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주류 쪽에서는 반대로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공천제도를 재정비라는 명분으로 공천제도를 바꿔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심이 서로 충돌하면서 아. 지금의 사태가 좀 내분이 좀 격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네. 일단 전략 공천 무분별하게 하는 거 이런 거 막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천제도 정비와 관련해서 뭐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런 네. 내용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뭐 일단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 그리고 이제 어제 그 혁신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천하람 혁신위원이 예. 밝힌 걸로는 으뜸 당원제를 제일 먼저 꼽고 있긴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으뜸 당원제가 뭐다, 어떤 식으로 선출하고 뭐 교육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아마도 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민주당으로 치면 이제 대의원 제도에 좀 가까운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당원 교육도 훨씬 좀 강하게 하고 당에 대한 이해도나 당원 당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당원들을 많이 배출해서 뭐 각 지역에서 좀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으뜸 당원으로 임명하겠다 이제 이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네. 과연 이게 실제로는 어떤 기능을 할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지금 대의원 제도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으뜸 당원을 선발을 하더라도 8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서 한 10,000여 명 정도 선발할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대의원하고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윤석열 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준석 대표가 장기적으로는 자기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알바켓 시스템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또 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당 상황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그리고 윤핵관 사이에 좀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당에서는 좀 윤핵관 쪽으로 힘이 이동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선 관련해서는 검찰에 진짜 힘이 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이유가 있죠. 인사 관련해서 예. 말씀하시는 거면 이제 어제 그 금융위원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을 했는데 이복현 금감원장, 신임 금감원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서 네. 지금 뭐 이제 시끌시끌합니다. 정치권도 그렇고 왜냐하면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네.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이 계속해서 빚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금융감독 예. 원장에 임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이 전부 다 검찰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조상준 그 국정원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도 아.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이고 전부 다 그런데 이제 검찰 출신인 것과 더불어서 예.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그렇군요. 인사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이 예. 정치권에서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제 뒤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제 파격 인사다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정부 부처에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 기조실장 그리고 네. 법제처장, 금융감독원장 방금 말씀하셨고요. 예, 그리고 총무비서관, 인사기획관, 법률비서관까지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에도 검찰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하나의 직군에 검찰에 너무 많은 인사가 편중되면서 국정 운영이 이거 좀 제대로 균형감을 갖고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보면은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국정원의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이 지금 임명이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정, 그다음에 국가정보, 그다음에 금융 경제 부분까지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장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예. 뭐 장악이라고 또 일부 민주당이나 야권에서는 또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 운영의 방향성이 검찰 편중된 인사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예. 사실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대선 과정부터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어떤 연합체라는 게 굉장히 그 연합체가 공고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야당의 대권 주자가 될지 국민의힘도 쉽게 예상하지는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테고 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까지 가는 과정이 5년 또 뭐 10년 박근혜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10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가졌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5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갖추면서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여러 인재들이 모이게 되고 검증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 인사들 중에 능력이 되는 인사들을 쓰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준비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정당의 지지 기반 자체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인사 추천 기능이라든지 어떤 보수 진영 전체의 인재 풀이 굉장히 축소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또 이제 특히 어제 금감원장 인선 같은 경우가 좀 논란이 되는 게 뭐 다른 직위보다도 훨씬 이제 전문성이 좀 중요시되는 자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 밝히기로는 이복현 금감원장, 신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
기존에 뭐 특수부에서 이제 경제 관련된 수사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나름의 전문성이 있다. 뭐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전에 금감원장들이 어떤 분들이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 정도의 전문성으로 충분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대 금감원장이 다름 아닌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였었고요. 뭐 지금의 금감원장도 금융위 부위원장 출신의 뭐 지식경제부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관료로서의 그런 어떤 전문성을 쌓아왔던 분이다 보니까 기존 금감원장들에 비하면 부장검사 출신의 신임 금감원장이 그걸 전문성으로 내세워서 충분히 장악을 할 수 있겠느냐. 예. 부장검사 출신이면은 뭐 물론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자기들끼리는 한직급식을 좀 올려서 붙이긴 하지만 부장검사라면 다른 부처로 쳤을 때는 이제 과장급이거든요. 그럼 과장 위에는 국장이 있고 그 위에는 실장이 있고 뭐 차관이 있고 장관이 있는 건데 차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감원장에 과연 이 정도의 파격 인사가 너무 좀 점프를 해서 올라뛴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는 겁니다. 지금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서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를 대통령실에서도 듣고 있는 건지 이것도 참 궁금한데요. 네. 오늘 또 나온 얘기를 보니까 공정거래위원장에 강수진 고려대 교수가 이제 임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이게 좀 변화가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저희 뭐 대통령실 출입하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아침에 취재를 했는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강수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네. 공정거래위원장에서 완전히 배제가 됐다. 강 제외가 교수도 됐다. 검찰 출신인 거죠? 그렇죠. 그 예. 뭐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시절에 서로 카풀을 할 정도로 친했다고 하고요. 아주 측근이다, 친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카풀을 했다는 게 신뢰의 척도는 아니지만 그만큼 뭐 친분이 있었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그 강수진 고대 교수는 배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그 비판을 일부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뭐 이복현 그 전 부장검사를 금감원장에 예. 임명하면서 네. 사실 대통령실은 이런 비판을 충분히 예상을 어.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임명을 했는가라고 이제 저희 취재진이 물어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감독원이라는 그 관료 조직 여기에 새로운 피를 수혈을 해서 조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네. 그런 문제의식이 더 컸다라는 거고요. 아, 어제 또 알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출입기자가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를 만나봤더니 오히려 대통령실이 지금 언론 대응을 못하는 거 아니냐. 네.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금감원장으로서 충분히 자질이 있다. 왜냐하면 금감원 같은 경우에 옵티머스라든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라든지 금감원이 오히려 제대로 대응을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체질 개선, 쇄신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 작가님, 네. 자 이번에는 다른 인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이제 국회에 등원하는 인사들이 있었는데 네. 안철수 의원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제 어느새 삼선 의원이에요. 근데 달라진 게 있다고 하면 이제 집권 여당의 의원이 됐습니다. 일단 이제 삼선이라고는 하는데 중간에 의정 활동을 하는데 좀 이제 공백 기간이 좀 길었죠. 네,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그 뒤에 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바람에 네. 의정 활동을 한지는 좀 됐는데 뭐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어제 처음 등원을 했고요. 다만 기존하고 좀 달라진 게 있다고 하면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뭐 혈혈단신으로 이제 혼자 들어온 셈이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예전에 이제 국민의당 시절이나 혹은 새정치연합으로 이제 합당을 하던 시절만 하더라도 자기 세력, 자기 계파를 이제 충분히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좀 유리한 지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이제 본인 계파가 거의 없는 국민의힘의 손님처럼 와서 이제부터 좀 넓혀 나가야 되는 과제를 갖게 된 거라서 네. 어제 이제 뭐 여러 기자들과 나눈 얘기들을 봐도 그거를 본인도 좀 의식을 하고 좀 이제 당내 활동을 넓혀가려는 어떤 움직임을 그리고 또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어제 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본인이 지난해 그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 이제 단일화했던 거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또 네. 단일화했던 거 이런 부분들을 구구절절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꽤 길었습니다. 예, 좀 의도가 있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구구절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굉장히 제가 표현을 조금 강조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조심하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아닙니다. 조심하실 건 아니고요. 그만큼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녹아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작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철수 의원이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읽을 수 있거든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단일화 이후에 힘껏 돕기는 했지만 차기 대권에 대한
그 욕심이라면 욕심이고 희망이라면 희망이고 그게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리고 네. 차기 대권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의 당세 보수 진영의 지지를 그 지지 위에서 차기 대권을 노려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제 당분간은 국민의힘 내에서 공부 모임도 하겠다고 하고요. 식사도 네.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네. 사실 안철수 의원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로 또 스킨십이 아. 꼽히잖아요. 예전에 예. 뭐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 2012년 대선 이후에 책을 하나 냈는데 거기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스킨십이 약하다는 단점이 해소됐다는 이야기는 제가 아직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네. 이제 구구절절 아주 강조해서 그 지금까지 국민의힘 내에서의 역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식사도 많이 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뭔가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활동할지 이것도 참 주목이 되는데, 자 지금 제 뒤로 보면요 이렇게 화환 사진이 있어요. 어제 이게 국회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재명 의원을 환영하는 의미의 화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개딸들이 보내준 아, 화환이라고 합니다. 지지자들. 네, 예. 개혁의 딸들. 네, 개딸입니다. 그 보시면은 뭐 끝까지 함께 할게요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안 보이는데 뭐 그 여의도 입성을 뭐 축하한다 이런 문구들이 좀 있었다고 하고요. 네. 이재명 의원이 대선 과정 그리고 대선을 거치면서 그 2030 여성 지지층 물론 이제 뭐 과연 개딸 그러니까 강력한 이재명 의원의 지지층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설왕설래하기는 하는데 주로 여성 지지층인 걸로 보이고요. 예. 강력한 이재명 의원의 어떤 팬덤, 지지세, 확고한 지지층을 확인할 수 있었던 아주 상징적인 장면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이 화한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이재명 의원이 과연 당권에 도전할 것이냐, 그리고 뭐 지방선거 네. 패배 책임이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 민주당에서는 이런 내분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비대위가 구성이 됐는데요. 예, 관련 내용 잠시 보고 오시죠. 저를 비롯한 현 지도부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또 제게 부여된 총선 승리의 지상 과제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게 돼서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과거 원내대표를 지내신 그 정책위 의장을 지내신 부분, 그래서 이 정책에 관해서 활발한 소위를 걸 수 있는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현역 의원 10명을 공천심사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뭇 다른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들께서 됐다고 할 때까지 당 내부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지도부의 총사퇴가 이러한 성찰과 혁신의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자 민주당 이번에는 혁신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혁신 비대위원장의 사선에 우상호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네. 자 이제 갈등이 마무리되는 겁니까?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혁신비대위라고 이름은 붙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활동 기간이 2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8월 하순에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그 일정을 바꾸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혁신비대위가 할 수 있는 일이 2달 동안 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전당대회 관리를 얼마나 깔끔하게 해내느냐가 1번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선이나 혹은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었던 원인을 분석하거나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가려내는 데 있어서는 시간상으로도 부족하고 어떤 권한의 측면에서도 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변수는 뭐냐면 어제 이제 우상호 의원이 선임이 된 것도 이 개파색이 상대적으로 옅은 우 의원이 나름의 카리스마를 발휘해서 이제 당의 이제 어떤 혼란을
현안상을 좀 수습해 주기를 원하는 건데 우상호 의원이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인데 기존의 비대위원장들에 비하면요. 그런데 그립은 뭐 대표적으로 센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카리스마도 나름대로 있고 소위 이제 탄핵 국면을 이끌었던 원내대표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당이 수습되는 국면으로 가느냐, 오히려 더 갈등이 좀 깊어지는 국면으로 가느냐 이런 양상이 이제 펼쳐질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큰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총선이나 대선 같은 큰 선거를 앞두고 비대위가 꾸려졌다면 당의 어떤 구심점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좀 이렇게 뭉치기가 쉬워지는데 전당대회라는 거는 각 계파가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원심력, 그러니까 찢어지는 힘이 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과연 이제 우상호 위원장이 이제 수습해낼 수 있을 것이냐, 다음 주부터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질문 중에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송영길, 이재명 후보 공천 과정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선을 긋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송영길, 이재명 의원에 대한 그 지방선거 그리고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 대해서 조사하자고 했던 게 이제 조사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홍영표 의원인데 홍영표 의원이 뭐 대부분이 다 잘 아시겠지만 차기 당권에 대한 의사가 분명한 분인데 뭐 일찌감치 이재명 의원을 견제한 걸로 볼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그었고요. 저도 작가님 말씀에 이제 동의하는 게 사실은 뭐 말이 혁신형 비대위지 활동 기간이 2달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이제 전대 룰 관리, 전당대회 룰 관리인데 친 이재명계 쪽에서는 대선 이후에 지금 이제 화환으로 나가는 저 강력한 지지층 많이 유입이 됐거든요. 그분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된다는 거고 친문계 홍영표 의원이나 뭐 다른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는 건데 그게 일단은 가장 큰 과제일 테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막 혼란 양상을 조금 이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는 게 목표가 될 텐데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전대 룰을 뭐 관리를 잘 하더라도 이재명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고 친문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또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거기에 대한 그 이재명 의원이 해나갈 정책들 또 혹은 이재명 의원이 나오지 않고 친문 의원이 당대표에 나가더라도 그런 잠재적인 갈등 요소는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저도 작가님 말씀처럼 총선이나 대선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내부 갈등들이 네. 장기간 동안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으로는 굉장히 그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쌓여갈 수 있는 계기가 오히려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도 결국에 이 신뢰가 문제가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겠군요. 네, 정치권 이슈 오늘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정치부 이만수 기자,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